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던 전국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민심 성적표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이어서 체포 동의안 표결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영장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추석 밥상에서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이슈가 당연히 올랐을 테고요. 추석 민심 방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추석 밥상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완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일시적으로는 기세가 아마 오를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의 본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게 될 계기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구속을 피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본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명연에 살았지만 한식에는 죽는다는 말이 듯이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점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아마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백현동 개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의심이 있다라고 이미 또 이야기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또 부적절한 개입에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기각 사유를 이야기도 했고, 특히 또 위정교사 부분은 소명이 이미 다 됐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국민들이 아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번 추석 밥상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네. 네, 오 비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논의하지 않아요. 밥상 민심은 가볍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기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그렇게 법률상으로 무슨 혐의다 논의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국민들은 가장 관심 있는 건 경제입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이재명 대표 기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겠죠. 1년 5개월 동안 야당 대표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게 겨우 고작 이거야? 이러려고 경제를 이렇게 아무 신경도 안 썼어? 이거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이거 형편없는데? 주유소를 가도 기름값이 올라가.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계산서에서도 이게 지갑이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 정치 수사 야당 대표 죽이기만 해서 기각 나와서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거 한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툭툭 던질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국민들 그런 밥상머리에서 이런 민심들이 안 좋게 흘러갈 때는 이 대통령께서 추석 기간 동안 집권여당도 좀 뭔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이제 1년 4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갖고 국정이 거의 다 공백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탄 사법 리스크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방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이 정치권이 공백 상태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사실 공정되고 국회도 여야 관계가 계속 올 수도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단순히 민생과 관련해서만 논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 부분은 어차피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의의 사고로 좀 많이 지금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학생들이 모든 책임이 학생들이 피해를 보듯이 이 국정 공백 상태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한테 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이 아마 파악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요 국정 공백이라고 말씀하셔서 잘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근데 국정은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착각하는데 국정 공백은 초래한 거는 이재명 대표다. 이건 너무 언어도단이잖아요. 결국에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국정이 공백이 됐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 책임자입니다. 만에 안에 검찰이 정말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국정이 마비되면 제동을 걸어야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계속적으로 하고 500여일 동안 400여 차례 가까운 압수수색, 4차례에 대한 4종목에 대한 혐의 수사, 6차례에 대한 소환. 과연 이 국정의 공백을 누가 초래했을까요? 그냥 국민들한테 여쭤보시면 그냥 이건 명백하고 담백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추석 이제 밥상머리에서 제가 허 비서관님하고 이렇게 다툴 이유는 없을 것 같지만 네네. 여러 가지 100번 양보하더라도 국정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반성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예, 국정 드려주실까요? 네. 책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렇게 야당에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국회가 공전이 많이 됐습니까? 그 검찰 리스크라니까. 그다음에 아니죠. 또 이 단식으로 인해 갖고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논해야지.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의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탄핵이다, 뭐 여러 가지 국정조사다 해서 얼마나 그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두 분께서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 뭐 국정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 앞서 제안했던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이 민생 영수회담에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그 영수회담 제안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4개월 동안 이 지금 국정이 공백된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 영수회담 이전에 저는 먼저 대국민 이 그동안 정치적 공백과 관련한 정치적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야 대표가 만나고 그리고 영수회담을 하자는 이런 절차적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뜬금없이 지금 정치 공세적인 발언으로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전에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과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왜 야당 대표가 사과를 하죠? 국정 아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국정의 책임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입니다.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다. 사법 리스크요? 아니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는데 사법 리스크가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방바닥을 닦으면 되는데요. 온 집안을 털어댑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나니까 집에 있는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먼지털을 누가 잡고 있냐면 윤석열 정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아직도 야당 대표 탓에 전 정부 탓에 지금 밥상머리에서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대통령이 되셔서 그때가 여소야대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첫 일성이 취임사가 제가 대통령이 됐지만 이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한 발짝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내밀고 불러서 얘기하고 했던 그런 정치사들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년 5개월 되고 추석에서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했으면 또 뭐 콧등으로도 귀등으로 듣습니까? 콧방구도 안 끼잖아요. 그러던 차에 지금 최근에 영장이 기각됐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좀 면목이 없을 거예요. 그런 차에 100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양보해서 민생 살리기 좋습니다. 나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100번 내가 양보할 테니 이런 모욕이나 치욕도 참을 테니 민생을 위해서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집권여당하고 대통령실은 말 안 했지만 집권여당이 이런 자세를 보인다는 게 아직도 그냥 정쟁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예, 두 분께서 국정 공박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여야 내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좀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 체제가 공고히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당장 이 대표는 하나된 힘을 강조하면서 당 통합 행보에 힘을 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대표가 비명계를 향해서 좀 통합의 손을 내밀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를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일을 만드는 것이더라고. 또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유독 무슨 상대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 영역은 당내 상황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대표께서는 아마 단식 부분들을 해소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당이 하나로 통합되고 뭉쳐가는, 그리고 내년 총선도 있잖아요. 예.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뭐 다른 목소리, 좀 본인과 좀 부딪혔던 목소리에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나로 매듭짓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당의 이야기지만 해주실까요? 예, 뭐 사실 다른 당 입장을 뭐 얘기한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토대로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 성격상 그렇게 뭐 그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정치 보복을라는 사항을 당장은 내보내지 않지만은 그동안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단식 투쟁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당장 아마 그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장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대한 아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적들을 아마 상당히 그 제거하지 않겠나.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결국 참모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비명계들을 학살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앞으로는 그 민주당도 당내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지금은 평안한 상황을 유지하지만 속내는 불불 끓는 그런 아마 당내 역학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국민의힘은 일단은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근데 다만 내부에서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고서 총선을 준비를 하고 치러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과 비명계, 이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좀 반사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의 그 법적 공방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 물론 뭐 체포 동의안이 이제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성남 FC 사건들이 지금 당장 재판에 지금 곧 지금 6일날 다음 달 6일날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계속 그 피의자 신분으로 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그 조사를 받으러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고 과연 총선을 칠 수 있겠나 하는 부분들은 민주당 당내에서 상당히 이제 갈등의 단초가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애시당초 원래 정치인들 다 뭐 기소돼서 불구속 수사에서 재판받는 정치인 여야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제일 컸던 게 뭐냐면 그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표를 쑥 뽑아내서 계속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 어떤 사법 리스크를 대언론전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저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김기현 대표를 타깃으로 삼아서 뭐 부동산 문제든 뭐든 검찰을 총 집중시켜서 그 대표를 상대 당의 대표를 계속해서 검찰에 세우고 체포동의안 벌행하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만 있으면 타켓을 삼으면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사법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불구속 원칙, 무죄 추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야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재명 대표도 어떤 기소를 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무죄를 가리면 조용하게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집니다.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미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조용하게 흘러갈 것이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아쉬워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예. 저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자꾸 아쉬워하고 여당에서 뭔가를 자꾸 즐기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그런 주는데 예.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24명이 지금 기소되거나 구속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당 대표라고 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당 대표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 이전에 이미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숨겼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이걸 찾기 위해서 검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 재판영장 기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혐의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는 것도 이미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계속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뭐 재판부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야당에서 이 부분을 안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예. 왜냐하면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냥 기소를 불구속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하면 검찰의 역할은 다 끝나는 겁니다. 즐기잖아요. 계속해서 언론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정상적일까요? 일반인한테 어떻게 500일 동안 집중해서 수사를 합니까?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어떻게 합니까? 4차례 종목만 바꿔서 계속해서 기소를 합니다. 이거는 정적 죽이기라고 오해를 살만하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를 만들려면 없겠습니까? 배우자 아직 수사가 안 되잖아요. 반부패 가 있어도. 김건희 여사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1년 9개월 동안 반부패에 있지만 수사가 안 됩니다.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면 포털라인 세우고 계속해서 수사가 압수수색하면 사법 리스크 없습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 이제 그만하시란 말이 이거예요.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양측의 해석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과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에서는 2년 정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여왔지만 기각이 되면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검찰은 더 구체적이고 예.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일단 검찰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구체적이고 아마 확실한 증거를 아마 재판부에 내면서 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부분은 법리 논쟁으로 끝까지 아마 검찰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이 수사가 민주당 측에서는 무리한 수사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나오는 목소리가 한동훈 장관의 이제 탄핵 목소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일단 탄핵 부분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은 그러니까 아니었고. 그분의 이제 되돌아봐야죠. 네. 걸어오신 길을.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50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뭐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국회 나서 어떤 발언을 하셨고 국회 상임위 출석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했고 뭐 이런 깐죽거린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까지 너무나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고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그냥 통상적인 얘기만 했으면 됩니다. 거론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예. 직격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직격을 했고 구속의 사유가 충분한 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했고 잡범들이 하는 단식이라고 폄하를 했고요. 정치적으로 본인이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위치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했던 언행과 어떤 태도들 책임져야죠. 그게 이 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될 태도이고 본인도 그 자체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참 앞뒤가 달라요. 그 전에 법사위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대로 검찰의 수사가 가짜고 소설이다. 그러면 영장 발부 100%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죠? 영장 발부가 안 됐으면 본인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소설인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해임 권한을 거쳐서 탄핵까지 이룰 수 있는 요건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검찰 관련해서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뭐 탄핵하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 사실 목이 10개라도 지금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그 책임과 의무를 잘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사건 때 그 김영수 그 당시 그 경남도지사 네. 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결국은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 공세를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결국은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장관이 이렇게 책임지고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한 말씀만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께서 처신을 잘 하셨어야죠.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행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 영역에서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총선 전에 마지막 공직 선거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좀 미리 엿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국회의원이 3명이 다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직과 바람 싸움 아니겠냐. 조직적으로는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후보 자체가 이제 검증된 후보,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는 또 이제 충청 출신 또 표들도 많고 그리고 소상공인도 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은 아마 집중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이번 현재는 조금 뭐 열세에 놓였다는 지금 뭐 언론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과거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뭐 열세에 있더라도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애시당초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였지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누굽니까? 본인이 다 엎질러는 잘못을 저질러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다시 나와요. 이게 뭐죠? 저는 정치판에 십수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선거와 공천은 처음 봤어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강서구민에 대해서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민의 마음은 필요 없어요. 나는 강서구청장 하고 싶어. 나는 해야겠어. 끝까지. 나는 강서구청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주장이거든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선거다. 두 번째, 국민이 우습습니까? 이거 무슨 공천을 장난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뭐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사고 친 사람을 다시 사면해서 다시 내보낸다. 안 보냈어야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선거 자체는요. 국민을 무시하고 강서구민을 무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분노를 표출해 주느냐의 어떤 차이로 결과가 드러나지 이거의 어떤 뭐 당락, 승패 물론 이제 겸손하게 저희는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저는 어떤 정치적인 분석을 하자면 이거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다. 반성부터 써야 되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인사청문회 전국이거든요. 지금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제 있는데 이 문제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야당에서 이런 그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이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은 한 사람도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재인 과거 전 정권 시절에도 수십 명의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그 비토를 한다든가 정치적 공세로 만들어가면 결국은 또 국정공백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이만동 의원 표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그 표결 자체 부분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격이 아예 안 되는 분이에요. 국민들 보기에. 근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뭐 이제 사법부의 어떤 공백 때문에 중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간에 표결은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김행 유인촌 장관, 엊그제는 신인식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냥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고 국민들께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너무 앞뒤가 다릅니다. 5년 후보 시절에 5년 겁없는 정권,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 욕했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 국회 반대도 불구하고 25명의 장관들 인사를 단행했다 욕했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상대를 욕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본인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왜 안 좋은 거 따라갈까요? 전 그거 궁금해요. 제발 본인이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거를 본인이 하나 표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늘 전 정권 욕하면서 전 정권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안쓰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